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소개할 사람은 바로 거트루드 베니체프스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1929년생으로 6자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1940년 11살이었던 그녀는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됐고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죠. 5년 뒤 16살이 되었을 때는 학교를 중퇴하고 당시 보안관 대리로 일하던 18살의 존 베니체프스키와 결혼하게 되었고요. 이후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존은 상당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나를 네가 화나겠잖아! 하면서 자주 거트루드를 구타했고요. 두 사람은 1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이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1년도 되지 않아서 거트루드는 에드워드라는 남자와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 또한 오래가지 못했고 그리고 거트루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번거롭다면서 에드워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그녀는 첫 남편 존과 재결합하고 나서요. 다시 이혼할 때까지 7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2명의 자녀를 더 갖게 되죠. 그녀가 34살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존과는 이혼을 2번이나 한 상태. 그런데 이때 23살의 젊은 남자 데니스와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니스는요, 그녀를 더욱 심하게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동거하는 동안 2명을 임신하게 되는데 그 임신한 여성을 구타를 해가지고 한 명의 아이는 유산됐고요. 나머지 한 명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데니스는 그녀를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으로 그녀는 전부 7명의 자녀를 갖게 되고요. 총 6번 유산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그녀는 분명 제정신은 아니었을 거예요.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고 성격이 아주 예민한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얼마나 예민했냐면 그녀는 살이 찔 겨를조차 없었고 언제나 이렇게 삐쩍 마른 체형을 갖게 됩니다. 7명의 아이들을 분명 다 아끼긴 했지만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하거나 보듬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찾던 중에 이웃의 소개로 당시 미국에 이렇게 줄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던 리킨스 부부가 아이들을 맡아줄 보모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두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부는 계속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자아이 2명을 학교도 보내주고 교회도 가게 하고 숙제도 도와줄 그런 보모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트루드는 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첫인상에서는요, 말투가 적고 얌전해 보이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고 깔끔한 단화를 신고 있었죠. 부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거트루드가 부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보니까 같은 또래인 것 같은데 보모보다는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는 게 어떨까요? 부부가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나이대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울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킨스 부부는 2명의 딸 16살의 실비아와 그리고 또 그보다 좀 어린 15살의 제니를 거트루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거트루드는 상당히 빈곤했어요. 집에는 난방이 잘 안 되어 있었고요. 침대 또한 사람 수대로 있지 않았고 식구의 반 정도만 침대 매트리스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식사라곤 빵과 과자 부스러기 정도가 다였고 집안 곳곳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부엌에는 식기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 두 아이는 어땠을까요? 실비아는요, 얌전하고 총명했고요. 제니는 어렸을 적부터 약간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죠.
두 아이는 거트루드 집으로 이사 들어오게 됩니다. 두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 거트루드는 초반엔 상당히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아이들의 양육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트루드는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개돼지만도 못한 년들, 돈도 없으면서 하찮은 니깐년들을 내가 돌보라는 거야? 이런 언어적인 폭력에 아이들은 점점 주눅 들어갔죠. 하지만 그날 밤 양육비가 전달되지 않은 것에 여전히 화가 났던 거트루드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실비아의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의 부모는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실비아는 그간 있었던 일을 쉽게 말하지 못해요. 양육비도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나마 이후에는 양육비가 시간에 맞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실비아와 제니는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아이가 어느 날 사탕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면서 빈 병을 모아서 사탕을 사오게 되죠. 그런데 거트루드가 이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네 이거 훔쳐간 거 아니야? 실비아는 물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죠. 그날 밤 아이들은 침대에 엎드려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육비가 모자르다는 이유로 실비아의 식량은 점점 줄어만 가죠.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교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집에는 실비아와 같은 나이 또래의 거트루드의 친딸 폴라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폴라가 실비아가 교회에서 막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장면을 보고 엄마한테 이걸 굉장히 매너 없어 보인다고 일러 바치게 되죠. 거트루드는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맡아서 하숙을 하는 아이들이 배를 골고 있다라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게 두려웠고 또한 그렇게 되면 돈줄마저 끊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트루드는 조미료를 잔뜩 친 핫도그를 강제로 실비아 입에 쑤셔 넣어요.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도 못한 아이가 막 먹다가 결국은 토해내게 되는데 실비아는 이미 거트루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이 토했던 그 토사물을 다시 꾸역꾸역 입에 넣게 되죠. 거트루드와 7 자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비웃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965년 8월. 폴라와 실비아는 사춘기 소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만난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스킨십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데 폴라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엄마한테 이르게 되고 거트루드는 이에 대해서 실비아 이런 더러운 매춘부 같은 년 하면서 꾸짖게 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실비아는 더러운 매춘부야 라는 소문을 내게 만들죠. 이후부터 거트루드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가기만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실비아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벌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신만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한테도 실비아를 폭행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굴러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은 공부를 막 하다가 숙제를 하다가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비아 방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마구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한테 맞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화풀이를 실비아에게 와서 똑같이 매질로 복수하는 거죠. 실비아는 계속 이렇게 이유 없이 학대를 당했어요. 한 번은 밥을 먹으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실비아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버린 거죠. 그래서 굴러 떨어집니다. 7 아이들과 거트루드는 수시로 그녀를 이런 더러운 창녀가 하고 불러대기 시작했고요.
거트루드의 이런 학대는 이상하리만큼 실비아에게만 향했습니다. 물론 제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니도 이렇게 이 상황이 되게 힘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트루드가 계속 협박을 했던 거죠. 무섭게 굴었고, 그리고 언니하고 제대로 대화도 할 수 없게 막아버렸어요. 하지만 실비아한테 이렇게 행했던 그런 가혹한 학대가 제니에게는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처음 실비아를 학대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 그녀가 이렇게 얌전하고 굉장히 밝은 성격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래였던 자신의 딸 폴라와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폴라는 동네에서 좀 품행이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났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실비아를 미워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들도 그녀의 학대를 알고 있었어요. 실비아가 동네를 돌아다닐 때면 얼굴에 피멍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있을 때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고 주위만 빙빙 돌면서 눈치를 봤고요. 어쩔 때는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 담아서 큰딸 폴라가 실비아의 뒤에 가서 그걸 끼얹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분명 이웃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훈육의 일부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웃에 살고 있던 14살의 리키 홉슨이라는 소년이 있어요. 그는 이상하리만큼 거트루드의 학대를 돕는 최고의 조력자가 됩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트루드가 시키는 대로 실비아를 학대하게 되죠. 그냥 옆집 소년이에요. 14살의 옆집 소년. 나중에 경찰은요, 이 홉스가 그리고 거트루드와 이 둘 사이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함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이 아이를 유혹해서 자신의 시중처럼 들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학대로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실비아는 어느 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트루드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너 학교 운동복 훔쳤다면서? 그리고 실비아의 머리채를 끌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렸죠. 이건 폴라가 지어낸 얘기였어요. 하지만 거트루드는 네가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난 고문을 계속할 거야 하면서 집안에서 피고 있던 담배를 끌 때 하나씩 그녀의 몸에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폴라는요, 고통스러워하던 실비아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을 베개로 틀어막았죠. 결국 담뱃재의 그 자국이 계속 몸에 남게 되고요. 실비아는 고통을 참지 못해서 네, 제가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에 대한 벌로 거트루드는 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실비아의 몸에다가 그 담배를 끄도록 명령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실비아는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돼요. 더럽고 해픈 계집아이가 학교에 가서 물건까지 도둑질했으니 이게 계속 이야기가 소문나면 거트루드와 그녀의 아이들한테까지 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게 더 큰 비극을 가져옵니다. 집에 머물고 있던 실비아는 거트루드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거트루드가 그녀에게 음료수 심부름을 시킵니다. 돈을 주고요. 그런데 음료수를 사가지고 들어온 실비아에게 거트루드가 대뜸 너 돈 어디서 나서 이거 샀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너 혹시 또 몸 팔아서 사온 거 아니야?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학대는요, 실비아의 옷을 벗겨서 눕힌 후에 실비아가 사온 그 음료수 병으로 아이의 성기에 억지로 밀어 넣었고요. 그래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아이를 보면서 깔깔댑니다. 이 일로 인해 요실금 같은 게 생긴 실비아가 속옷을 자꾸 적시게 돼요. 근데 거트루드가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하실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영양실조를 앓게 되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더 있어요. 더 잔인했던 건 지하실에 애를 가둬놓고 이웃 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감금된 아이를 구경시켜주거나 아니면 더 큰 돈을 자기한테 갖다주는 아이에게는 이 지하실 계단에서 실비아를 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갇혀있던 실비아는요, 그곳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용변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거트루드에겐 셋째 아들 존이 있었는데 이 존의 지하실에 가서는 야, 네 용변은 네가 스스로 치워야지 하면서 실비아에게 배변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거트루드는 그녀의 아들의 행동을 칭찬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실비아를 목욕시킨다면서 손발을 묶고 아주 뜨거운 물이 든 욕조에다가 던져 넣어요. 그럼 당연히 아이가 화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화상 입은 곳에다가 소금을 문지릅니다. 거트루드의 아이들은 때론 이런 장난을 즐겼어요. 실비아를 최대한 높이 매달아서 떨어뜨리려는 장난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